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실무 3과목 5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본 문제는 빈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진 않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선박에 밀폐된 내부의 전체 용적을 나타내며 이 문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총 톤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총 톤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 B는 상횡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만을 계산한 용적이다. 순수하게 여객과 화물에 사용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톤수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화 중량 톤수라는 것도 DWT도 가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만재 배수 톤수, 그러니까 충분히 적재를 한 그 톤수와 우리 경화 배수 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화 배수 톤수는 우리 선원이라든가 화물, 연료 등의 것들을 다 일체 제외한 것을 경화 배수 톤수라고 하는데 만재 배수 톤수와 경화 배수 톤수의 그 차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재화 중량 톤수를 말합니다. DWT, 영어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수 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박의 수면 하에 배수 용적, 즉 물의 중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수 톤수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총 톤수와 순 톤수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WT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보시겠습니다. 인코텀즈 2010상의 FCA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품의 지정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A. 매수인 지정 운송수단에 적재 책임을 부담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혼선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EXW 조건이라는 것이 있죠. EXW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입니다.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구내죠. 매도인의 구내에서 매도인이 적재를 해줍니까? 매도인이 적재하지 않죠. 그대로 물품을 이렇게 적치해둔 상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에 둔 상태고 우리 매도인의 인도음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적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FCA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매도인의 구내일 수가 있고요. 이미 다 공부하셨죠. 두 번째는 기타 장소. 우리 수출국 내의 기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국 내에서 일정한 범위를 움직인 거죠. 우리 매도인의 구내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수인의 적재 차량에 적재를 해줘야 합니다. 적재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차량에 적재를 해줘야 합니다. 적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타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수단의 화물을 자신의 구내에서 싣고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을 했습니다. 한 번 적재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내려주는 행위까지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EXW와 FCA의 구별 기준 굉장히 중요하죠. EXW에서는 매도인 구내에서 전달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FCA 조건에서 그 인도의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라면 매도인은 적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타 장소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일단 자신의 운송수단의 화물을 싣고 국내의 특정 장소까지 이동을 했으므로 내려주는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한 번에 적재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적재한 그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물품의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정 운송수단에
적재할 책임을 부담한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장소, 수출국 내의 특정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차량에 싣고. 그러면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우리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의 임의처분하에 우리 노인 상태다. 그럼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이동을 합니다. 두 가지 인도 장소로 이원화돼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FCA 조건이 출제가 되었지만 EXW 조건을 같이 설명드린 이유는 충분히 혼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53번. 우리 산업설비 수출 계약이나 해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수출 보증서로 올바른 것은, 여기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 그것은 바로 퍼포먼스 본드라고 하죠. 네, 이행 보증서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리텐션 본드. 자, 이것은 유보금 환급 보증이라고 합니다. 유보금 환급 보증서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어떤 공사를, 산업설비라든가 일단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가요, 자신의 그 공사 대금을요 일시에 우리 시공사에게 전액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시공 단계별로 우리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을, 줄 금액을 유보해 둡니다. 그걸 유보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공사는 일정 부분의 시공을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이 유보금 환급 보증서를 제출해서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그런 취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인테넌스 본드라고 하는 것은요, 하자 보수 유지. 이게 메인테넌스가 이제 관리 유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자 보수 유지에 대한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성급금 환급 보증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취지냐면요, 우리 수출자나 우리 수주자의 과실로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자나 발주자가 미리 선지급한 우리 성급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땅히. 그럴 경우에 우리 성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급금 환급 보증서. 뭐 지금 출제는 이행 보증에 관련된 것이 출제되었지만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출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라는 표현이 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54번.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취지의 발언입니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결여된 경우에는 뭐 무역계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오에 의한 계약도 유효하므로 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한다. 4번 틀렸네요. 우리 무역계약이 이제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하게 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의사표시 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3번에 있는 사기나 강박, 그리고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다라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오에 의한 계약이 유효할 수는 없죠. 뭐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보시겠습니다. 인코텀즈상 2010 복합운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10 버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당연한 부분이죠. 우리 그렇게 2010과 2020에 대한 차이는 뭐 크게 없다.
비슷하고 아주 극명하게 차별되는 것이 몇 가지, 아주 극소수다. 양쪽을 그래서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실무에서 국내 우리 수출업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당사자들도 여전히 20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우리 무역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2020과 우리 2010부터 인코텀즈는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운송 방식.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의 방식은요,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분류 방식인데요.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10 개정 시부터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 그래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이 7개가 있고요. 해상 내수로에서만 가능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재수강생은 잘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이 해상 운송이 배제된 항공이나 육로를 이용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합일 수 있죠. 일단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2종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상에서 해상으로 간다거나 우리 항공에서 항공으로 간다는 것은 복합 운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2종 다른 방식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해상 운송만 이용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2010 개정부터 이렇게 둘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번이 복합 운송 방식에 적합한 것입니다.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2종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의 결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선택된 운송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운송 방식이 단일 운송인지 복합 운송인지 불문하고 사용 가능하다. 맞습니다. 하나 단일 운송인지 복합 운송인지 불문하고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공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복합 운송 중 최초의 운송 방식이 해상 운송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물론입니다. 해상 운송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여타의 다른 운송 방식이 결합된 그것은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인코텀즈 2010부터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7가지와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 오로지 그곳에만 가능한 것이 4가지 조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FOB, 그 다음에 FAS, 그리고 CIF, CFR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56번 보시죠.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 저희만큼 자세히 한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이다 하면 UCP 600의 몇 조죠, 여러분? 20조입니다. 선화증권 20조라는 것은 정기선 선화증권을 말합니다. 증권에 대한 수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 공부하셨던 것을 다시 이제 복기하시는 겁니다.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선장 또는 지정 대리인이 서명한 것. 우리 서명권자가 중요하죠. 운송인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운송인과 그리고 선장,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 이렇게 해서 4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에 지정된 우리 선적항과 양육항을 표시한 것. 네, 맞습니다. 우리 선화증권에는 우리 선적되는 선적항과 양육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물의 본선 적재가 인쇄된 문헌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본선 적재 필이 부기된 것. 우리 선화증권의 자체가 이제 우리 적재,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거나 아니면 우리 그것이 쉬프트 아닌 우리가 리시브드 BL이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 온보드 노테이션이 이제 찍히게 되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본선 적재 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선 적재 부기, 온보드 노테이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고요. 네 번째,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을 것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4번이죠. 우리 20조 선화증권의 요건은요.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는 그런 선화증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20조는 그렇습니다. 정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이 왜 있느냐? 우리 용선 계약에 대한 부분은 따로 22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 그래서 우리 20조 정기선 해상증권에서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없어야죠, 당연히. 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다 공부하신 거죠, 여러분. 네,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조의 용선계약 선화증권에서 용선계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조 정기선 선화증권에 대한 수리 요건으로 4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어음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결제 방식.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뭐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우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죠. 환어음의 당사자와 환어음의 어떤 정의, 그리고 환어음이 사용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결제 수단 중에 결제수단 세 가지가 있죠. 현금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어음이 있는데 제가 이걸 몇 차례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수강생분들은 결제 수단과 결제 방식을 연동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제 혼란을 겪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 현금이 사용되는 방식은 우리 무역에서는 아주 뭐 제한적입니다. 사실 007 가방에 담아서 수입 대금을 지급한다, 결제한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우리 국내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금 사용은 무역거래에서 제한적이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현금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요 COD 방식이죠. COD 방식. 자, COD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특히 현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미술품, 아니면 고가의 어떤 뭐 골동품 같은 것들은요. 실제로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토 후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품이 수입국에 우리 수출자의 우리 대리인에 의해서 수입이 이제 완수가 되고 완료가 되고 수입자와 실제로 만나서 현품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맞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COD 방식이고, 우리 환어음이 사용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추심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과 우리가 신용장 방식이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제가 이제 몇 차례 썼기 때문에 우리 추심 방식에는 우리 2번에 언급됐던 우리가 DP와 DA가 있죠. DP와 DA. DP는 우리가 일람불 우리 환어음이 사용되고요. 기한부 환어음이 사용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용장 같은 경우가 바로 1번이죠. 자, freely negotiable, 자유매입 신용장, 크레딧이라고 저기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과 DPDA 이것들은요. 환어음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 4번에 있는 COD 방식은요. 우리 현금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무역의 어떤 결제 방식에 있어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 둘이다라고 꼭 기억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추심 방식에 있어서의 우리 환어음의 어떤 결제, 환어음의 어떤 채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수입자가 되겠죠. 신용장에서는 누가 된다? 바로 개설은행이다. 우리 신용장과 또 추심에서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어음에서의 채무자가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 왜 그러죠?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죠. 그래서 우리 수출자가 우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우리 제대로 우리 구비해서 제시하면 우리 주채무자인 개설은행이 지급할 우리 채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8번 보시죠.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우리 곡물, 광산물과 같은 벌크 카고의 선적 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LC건이 아니어도 우리 과부족 용인이 무역거래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가 수량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이제 액체를 수송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액체가 기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수량보다 뭐 유럽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경우에 뭐 한 달 이상의 뭐 해상으로 오는 경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물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도 일부 유실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액체, 기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기화를 통해서 우리 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과부족 용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면 끊임없이 무역거래에서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소량, 극미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LC에서는 신용장 조건에서는 즉 UCP 통일규칙에 나오고 있습니다. UCP 600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당의 화물은 벌크 카고여야 한다. 절대로 누구가 되면 안 됩니까? 개체품. 이런 리모컨 같은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개체품이거나 포장용품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용품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리모컨 100피스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100피스가 가야지 뭐 적게 보내는 것이 당연히 인정은 안 되겠죠. 포장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외고요. 이 둘은 벌크 카고여야 됩니다. 벌크 카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곡물이라든가 뭐 원재료 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석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벌크 카고죠. 두 번째가 중요한 조건이 우리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다른 건 안 되고요. 수량입니다. 우리 과부적 용인은 수량에서 네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5%의 과부족을 인정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UCP 600에서 즉 LC 신용장 조건이라면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신용장 조건이 아니었다면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5%가 아닌 뭐 3%, 7% 이렇게 개별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용장 방식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이라면 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3% 틀렸고요. 10% 아닙니다. 뭐 일체의 과부족을 용인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일반적으로 벌크 카고의 경우에 수량에서 5%의 과부족을 인정한다. 저 선적 수량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과부족 용인은 수량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5% 2번입니다. 이미 다 하신 것이라서 아주 편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필기해드린 것들 복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써보시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상과 수입상이 동종의 물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 번 개설된 신용장의 효력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갱신된다. 이미 하셨죠? 정답은 회전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특정한 물품을 거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차가. 그러면 거래 시마다 LC를 개설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개설에 대한 번잡한 절차들이 있죠. 또 수수료 납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이나 우리 번잡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회전 신용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전 신용장, 거래 시마다 LC 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거래할 경우에 신용장의 효력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다시 갱신되는 거죠. 효력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회전 신용장이라고 하고요.
우리 1번도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선대 신용장. 우리 선대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선대 또는 전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네, 이것은 이제 수출상과 바이어가 있을 때 우리가 선대 신용장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약정하는 겁니다. 신용장이긴 신용장인데 수출상이 당의 수출을 선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출물 제조에 대한 원재료라든가 수출 물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 신용장 개설 시부터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전대해 주기로 하는 신용장입니다. 미리 수출 대금을 당겨준다는 거죠. 미리 선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받아서 이자가 원재료를 사입해서 제조를 한다거나 수출품을 사입해서 선적해 주는 겁니다. 선대, 자금을 미리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10만 불 거래라고 하면 뭐 10만 불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일부를 전대해 주는 겁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수출 물품을 확보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대, 전대 신용장이다. 그런 문구가요, 붉은색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선대에 대한 문헌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탁 신용장, 저것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기탁 신용장과 이제 토마스 신용장은 어디서 등장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저거는 연계무역이었습니다. 연계무역 방식에서 우리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무역 수지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고자 태어난 것이 바로 연계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수출상에게 이득이죠. 물품을 판매해서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셀러에게 이익이 될 텐데 이자가 셀러이기도 하면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바이어로서의 어떤 의무도 있는 것이 바로 연계무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이지만 또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셀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연계무역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양자의 어떤 수익이, 이익이 이제 균형을 맞춘다. 그게 바로 이제 연계무역입니다. 여러분, 연계무역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가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건. 물물교환. 두 번째가 우리가 구상무역이죠. 세 번째가 대응구매. 네 번째가 제품 판매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이제 말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무역의 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건 대 물건을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제행위가 없죠, 사실. 금이 결제행위가 없고 외환이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대 물건. 우리나라가 대만과 이제 사과를 주고 바나나를 받는 뭐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페루와 장어를 받고 삼성의 라디오가 나간 그런 케이스가 바로 대표적인 물물교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환에 대한 거래에 대한 어떤 기반이 좀 부족한 그런 개발도상 국가에서 주로 이제 무역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물물교환이고요. 우리가 대응구매, 이 대응구매, 제품 쉬운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판매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국가에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절대적이는 않지만 그런 국가에 우리가 대규모의 플랜트 공장 건설을 해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자본과 인력과 기술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일정한 공장이 설립이 되고 그 공장으로부터 설립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 이제 구입해 주는 거죠. 우리가 플랜트 공사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이 나라도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도 일정 기간 동안 사주는 거죠.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양자 모두가 이제 혜택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구매라는 것은 환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여기서는 이제 2장입니다. 계약서가 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었죠? 이제 이 셀러가요. 예를 들어서 뭐 TV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TV를 수입하겠죠. 이 바이어는. 그런데 이 동일한 바이어가요. 또 자신은 다른 물품을 이제 핸드폰을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TV 팔던 사람은 다시 핸드폰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2장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연계무역에 넣기는 힘들지만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연계무역 방식에 이것을 넣고 있습니다. 대응구매도 계약서 2장이고 각각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당연히 환결제가 있죠. 여기서는. 여긴 환결제가 없습니다. 물물 교환은 물건 대 물건으로 막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상무역 같은 경우는요. 계약서가 한 장입니다. 이렇게 한 장. 동일한 당사자가 한 번은 수출자 되고 한 번은 수입자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수입자, 한 번은 수출자.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근데 계약서가 한 장이다 보니 우리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계약서가 한 장, 이렇게 2장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때 특수신용장이 사용됩니다. 이 바로 구상무역에서. 특수신용장. 특수신용장 중에 하나가 바로 기탁신용장이고 토마스 신용장이며 우리 동시개설 신용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동시개설 신용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 셀러가요. 이제 TV를 수출합니다. TV를 수출하면요. 이 바이어는요. TV 수입용 LC를 개설하겠죠. 근데 그 LC가 TV를 수입하고자 하는 취지의 LC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LC가 유효하려면 이 사람에게 우리 휴대폰을 이 사람이 수출하는 거예요. TV를 수입하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수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수입자로서 LC를 발급한 경우에만 기존 LC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수출자가 우리 상대방에게 LC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LC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당사자도 똑같이 기타 다른 물품에 대한 상대방에게 LC를 개설하는, 동시에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당의 신용장이 유효해지는 것. 그래서 동시개설 신용장, 백투백 LC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빈출도가 상당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백투백. 우리 야구에서도요. 어떤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치고 그 다음 타자가 또 홈런을 치죠. 연달아서 그걸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LC가 한번 개설되고 상대방도 또 LC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자 모두 유효한 신용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동시개설 신용장이고요. 우리 기탁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이 특수신용장 3번과 4번은 어디서 등장한다? 연계무역 방식의 물물교환도 아닌 대응구매도 아닌 제품환매도 아닌 구상무역입니다. 여러분. 구상무역 방식은 계약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특수신용장이 사용된다. 특수신용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동시개설 신용장이었습니다. 동시개설 LC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 기탁신용장인데요. 기탁신용장은 혹시 제 기본 개념 강의를 못 들으시고 이 문제부터 급하게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설명드립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필기도 더 깨끗이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옥션 거래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탁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옥션이라는 회사에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내가 구매자예요. 제가. 그래서 옥션 측에다가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죠. 모니터 상에서 특정한 판매자의 물품을 확인했어요. A라는 물품을 확인하고 이 물품 사겠습니다라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구매자의 이 대금이요.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션상의 기탁 계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옥션 측에서. 지금 구매자가 당신의 물품을 지금 구매하고자 지금 기탁 계정에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물품 보내세요 하면 판매자가 기쁜 마음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자가 그 물품을 받고 정말 괜찮은 물품이 왔구나. 오케이 사인을 옥션에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체킹으로 하게 되면 옥션에서 그때 비로소 기탁 계정에 있던 대금이 판매자에게 최종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기탁이라는 개념을 우리 무역의 즉 이 연계무역 방식에 차용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셀러로서 이자만 수익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요, 특정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LC를 개설했습니다. 근데 이 LC 대금이요, 뭐 일반적인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셀러에게 바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이자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내고를 통해서 매입은행에 또는 뭐 지급은행에 내고를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급받지 못하고요. 이것이 똑같이 기탁 계정에 들어갑니다. 기탁 계정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연계무역 방식, 양자 모두에게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셀러도 이 바이어로부터 특정한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 그래서 바이어가 되어서 이자는 또 셀러가 되겠죠. 바이어가 되어서 수입을 할 텐데 이때 수입 자금으로만 자신이 수출을 통해서 획득한 그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탁 계정에 있는 돈을 수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자에게. 정말 과학적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동시개설 신용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양자 모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 기탁 계정, 토마스가 아닌 에스크로우죠. 기탁 신용장은 이자가 수출을 하고 자신이 받을 수출 대금을 기탁 계정에 들어있는 수출 이 대금을 자신이 수입자가 됐을 때 수입 대금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시험에 기술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맞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마스 신용장은 뭡니까? 토마스 LC는 이 토마스라는 것이 일본 어떤 특정 회사의 전신, 어떤 이름입니다. 토마스. 그래서 일단 셀러로서 바이어에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LC가 오겠죠. LC를 개설해서 보내줄 겁니다. 이 바이어가. 그런데 동시개설 신용장에 의하면 이자도 역시 이자에게 이제 수입자가 되어서 LC를 개설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이자에게 수입할 물품에 대한 활용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꼭 LC를 개설할게. 수입자로서 너한테 꼭 수익을 줄 수 있는 내가 수입자가 될게. 라고 하면서 보증서를 이제 발행합니다. 그게 바로 토마스 신용장입니다. 즉 1차 거래에 대한 수입은 확정되었지만 2차 거래인 이자가 수입자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내가 차후에 반드시 수입을 너로부터 하겠다. 그래서 양자 모두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쓰는 것이 토마스 신용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드시면 연계무역 방식에는 뭐가 있다?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가 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상무역이고 구상무역은 계약서가 한 장인 관계로 상대를 구속할 수 있는 토마스 신용장이나 기탁 신용장이나 플러스 동시개설 신용장이라는 우리 특수신용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회전신용장이라는 것은 양자가 동일한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 신용장을 거래 시마다 개설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장 금액이 갱신되고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 그게 바로 회전신용장입니다. 선대신용장, 다른 말로 하면 전대신용장은 수출상에게 미리 수출 물품에 대한 선적에 대한 비용을 융통해 주는 겁니다. 전대해 준다, 선대해 준다. 내가 물건 대금 미리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잘 보내줘. 선적 기간에 맞춰서 이런 취지로 양자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대신용장. 각각 시험에서 정말 손가락에 이제 꼽을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개념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용장의 종류 파트를 60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 매수인에게 부여할 권리 구제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CISG는요 계약의 성립부터 우리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의무 위반, 브리치라고 하죠. 그 브리치에 대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구제권, 이런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CISG는 유엔에서 지정한 이제 세계 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이죠. 그래서 협약, 법의 위치에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UCP와는 다르죠. UCP는 우리 ICC라는 민간 단체가 제정한 우리 어떤 민간 기구가 제정을 한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헌을 당의 어떤 ICC가 제정한 이 UCP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문헌을 준거 문헌을 삽입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 CISG 같은 경우는 체약국, 국가 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CISG에 가입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경우에 CIS 적용을 받습니다. 양자 모두가 CIS 체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ICC가 제정한 UCP에 비해서 이건 유엔이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이거 특정 이행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두 번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추가 기간 지정권이라고 합니다. 양자 모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우리 특정 이행 청구권과 그리고 추가 기간 지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계약 위반과 상대방의 구제권에 대해서 우리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각각의 구제권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꼭 수강을 하시고 보시면은 정말 쉽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수인이 수령 당시와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3번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요. 우리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어렵죠. 이제 셀러가 물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받아보니 계약과 합치되는 물품이 아닌 거죠. 상이한 물품이 왔습니다. 나는 이 물품을 원했는데 이게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품 이거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계약상의 물품을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셀러가요, 그 물품을 다시 운송했던 물품을 다시 백하는 거죠. 백을 다시 생산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러 입장에서는요, 이 상대가 지금 갖고 있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상당히 이 셀러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왜냐? 이제 A라는 물품을 약정했는데 셀러가 실수해서 이제 B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와 B가 큰 차이가 없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어가 이거 다시 가져가. 그리고 계약했던 A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운송했던 것, 다시 백하는 운송비, 그리고 제작했던 그 우리 원가, 제작 원가 이런 것들이요. 이 셀러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함부로 우리가 이자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어가. 어떨 때만 행사할 수 있냐면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계약이 본질적으로 위반된 경우에 본질적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CISG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 경우에만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바이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셀러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복 운송비와 제작 원가 이걸 다시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물품을 생산해서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계약이 셀러가 본질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바이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며 또 하나가 계약 해제권입니다. 계약 해제권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본질적 위반의 사유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할 수 있어요. 이자가 본질적인 위반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바이어가 받은 계약과 합치되지 않은 물품을요. 반환한 그런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지금 물품이요. 이제 A가 와야 되는데 B가 왔어요. A가 안 오고 B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는요. 이 B 물품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근데 B 물품을 그냥 버렸어요. 또는 그냥 B맞게 놔둔 거죠. 그래서 이 물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물품을 가져가고 A 갖고 와라고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매수인이 수령 당시와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대체품 인도 청구.
그리고 계약 해제. 가장 무서운 거죠. 누구한테? 셀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방의 어떤 구제권 행사입니다. 이 두 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어떨 때만 우리 본질적 위반의 사유 CIS 25조입니다. 이 경우에만 이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계약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위반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이 물품 가져가. 다른 거 다시 갖고 와. 또는 계약 해제야.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4번 한번 더 보실까요?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하였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완 제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대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했어요.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완 제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는 것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네, 특정한 경우에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상기 두 가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도 대금 감액 깎아줘. 셀러 너의 잘못이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했잖아요. 또 매수인이 매도인의 내가 보완해줄게 미안해 라는 이런 보완제를 부당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스스로가 우리 계약과 합치되는 물품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정말 가질 수 있는 대금 감액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내용이 좀 길어서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뒤이어서 잠시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